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이해국어 황진선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 출제기조 전환 2차 예시 문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해 볼 건데 해설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2차 예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1차 시험과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한 비교 후에 걔네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5년도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학습법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예시 문제 시험 문항별로 유형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표가 보이실 텐데 독해 아니면 논리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건 이미 1차 시험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문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쳐쓰기가 나왔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문제였어요. 근데 뭐 문법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문맥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 유형 중에서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 3번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1번처럼 고쳐쓰기, 장문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1번 문제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문제는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 요했다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용적인 측면을 묻는 고쳐쓰기 유형이었어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고 어쨌든 장문 유형 5번 문제는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유형 3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는 빈칸 추론하는 유형 그리고 7번은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8번은 얘도 추론형 독해로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9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세트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세트형 독해고요. 9번 문제는 그래서 추론형으로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10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세트형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과 12번도 세트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11번은 추론형 독해 그리고 12번은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암기형이 아니죠. 그냥 독해하면서 문맥상 흐름상 어휘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은요. 화법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갑을 명이 각각 이제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법 유형인데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요. 얘네와 얘네의 의견이 뭐 대립하지 않는다.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법 유형에 간단한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 조금 섞여진 채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4번 문제는 논리형, 그쵸? 15번은 논증 판단하기 유형의 독해 문제, 16번도 마찬가지 논증 판단하기, 17번, 18번 세트형인데 17번도 마찬가지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 이렇게 세 문제 쭈루룩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라는 게 사실 2025년도 신유형이죠. 강화한다, 약화한다, 고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역시 세트형에서 독해,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 나왔고 19번은 논리, 20번은 세부 내용 파악하는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별로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얘네를 조금 더 크게 종합을 해보자면요. 2차 시험 유형별 출제 비중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바와 같이 화법과 장문을 묶어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 독해와 추론 및 비판적 독해로 크게 나뉘는데 사실적 독해라 하면 지문에 나온 그대로 선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사실적 독해라고 하고 추론 및 비판적 독해는
지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걔네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내용이 선제 구성되는 걸 우리가 추론형 독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봤고 사실적 독해 유형의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우리 두 문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네 문제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한 문제로 사실적 독해가 총 7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형 독해에서는요.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이 3문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 1문제, 논증 판단하기 3문제, 그리고 어휘도 따로 빼지 않고 문맥상 우리가 추론해가는 과정이다 해서 어휘 여기에 넣었어요.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8문제가 추론형 독해로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적 독해랑 사실 추론형 독해가 문제 비중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논리 문제가 2문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얘가 2차 시험 비중이었다면 우리 1차 시험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차 뭐 문항별 유형 분석은 요로 하고요. 자, 얘도 종합한 것만 볼게요. 자, 1차 문항별 유형을 분석해 보았더니 자, 이렇게 동일하게 묶었습니다. 2차 시험과 동일하게. 자, 화법과 작문 문제가 4문제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차 시험에서. 그리고 사실적 독해가 사실 1차 시험은 비중이 2차 시험에 비해 높진 않았어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3문제, 그리고 글의 순서 파악하기가 1문제, 이렇게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괄호친 거 글 보시면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 지문이 문학 제재로 출제가 된 게 1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추론형 독해로 넘어가 보자면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가 2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문이 어법 제재로 한 지문 1문제, 그리고 문학을 제재로 한 지문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추론하기 유형 1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어법 제재로 한 지문이었고요. 자, 그리고 빈칸 추론하기가 2문제, 이 2문제 중에서 1문제가 문학을 제재로 한 지문이었고, 그리고 논증 판단하기가 2문제, 어휘 문제가 2문제. 그래서 2차 시험에 비해서 사실적 독해, 추론형 독해 비교하자면 추론형 독해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가 3문제. 요렇게 1차 시험에는 출제가 되었어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딱 비교를 했더니 공통점은요. 전체적인 큰 틀은 사실 동일해요. 그쵸? 독해, 유형이 요렇게로 나온다는 전체적인 큰 틀은 동일했고, 그리고 문항수도 유형별로 뭐 1문제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3문제 혹은 4문제가 출제되었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3문제 혹은 4문제, 글의 순서 파악하기는 동일하게 1문제, 그리고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2문제 혹은 3문제, 빈칸 추론하기 1문제에서 2문제, 논증 판단하기 2문제에서 3문제, 어휘 1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논리형이 2문제에서 3문제. 그래서 각 유형별로 뭐 1문제씩 차이 난다는 것에서 전체적인 큰 틀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2025년도 시험에 전체적인 큰 틀이 요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트형 지문이 1차, 2차 동일하게 총 3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트형이 요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1차 시험에 비해서 2차 시험의 독해 난도가 조금 상승했어요. 조금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난도는 어떻게 나올까? 2차 시험 정도의 난도로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난도 상승한 2차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차 시험에 비교를 하자면 2차 시험에 유형이 하나 추가됐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 2차 시험에 추가가 되었어요. 1차 시험에는 요 유형이 없었어요. 근데 2차 시험에 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요것도 역시 대비를 해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논증 판단하기 유형 있죠. 강화한다, 약화한다, 혹은 무관. 요렇게 나오는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 물론 한 문제 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법에 얘가 조금 섞여 있어서 사실은 네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2차 시험에. 그래서 논증 판단하기 유형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요 유형, 신유형이에요. 요 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큰 차이점이 마지막 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차 시험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표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독해 유형이긴 한데 어법과 문학을 제재로 한 요 지문들이 보시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5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2차 시험에서 제가 문학과 어법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자, 2차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없어요. 문학을 제재로 하거나 문법을 제재로 한 지문이 2차 시험에는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학어법 제재 지문이 1차 시험에는 있었던 반면 2차 시험에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없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니겠죠. 1차 시험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쵸? 차이점 요것들 그쵸. 차이점이라고 해서 얘네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1차, 2차 차이점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어법 제재 지문 2차에 안 나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우리가 2025년도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학습법을 조금 공략을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독해로 다 나오고 있어요. 문학이든 문법이든 다 독해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은요. 문장을 꼼꼼하게 흘리지 않고 읽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의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는 연습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 시험 기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여기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그냥 흘러가면서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독해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흘리지 않고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흘리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바탕으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문은 여러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문장들은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요 문장과 다음 문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문장 하나하나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요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요 문장들은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관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문장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어휘가 무슨 의미를 가질지, 이 구절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요거 3개 기억을 해주세요. 이 3개가 기본이 된다면 독해력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독해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시간 배분이에요. 빠르게 글을 읽는 연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 향상 이후에는 빠른 독해 연습을 할 건데요.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아까 앞서 봤던 여러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마다의 풀이법이 있어요. 풀이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풀이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빠른 독해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독해 풀이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붙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정확도가 높아져요. 글을 정확하게 읽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어요. 문제풀이 속도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1번 이후에 2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문법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물론 2차 시험에는 없었지만 1차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문법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문에 정보를 다 주는데 내가 꼭 문법 공부를 시간 들여서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이 없다면 그 지문 독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문법적인 지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간, 어미라고 하는 개념이 지문에 나와요. 그러면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글이 잘 읽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 보면 문제 푸는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제재로 한 지문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문법 이론은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 이론을 제재로 하는 지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잘 읽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법 이론 정도는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만 독해가 가능해요.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법 이론은 학습하자. 되시겠죠? 그래서 요 1, 2, 3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학습이 완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훈련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이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론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걔네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4번이다. 문제풀이 훈련을 반복해주자. 이렇게 해서 1, 2, 3, 4번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시험 대비를 위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국어. 나 글 잘 읽어나가. 그럼 꼭 연습을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습이 핵심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요 1, 2, 3, 4번의 학습법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간단하게 2025년도 2차 예시 문제 분석해봤고 학습법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예시 문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문항별로 유형은 분석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고쳐쓰기 장문 유형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능동, 피동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중의적인 뭐 수식어, 피수식어, 그리고 대등한 관계 요게 다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법과. 물론 모르셔도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4번 문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법적인 지식을 요하는 고쳐쓰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거 긍정 발문, 부정 발문 요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틀리면 제일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 건데 첫 번째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능동과 피동의 관계 정확하게. 자, 능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잘 하는 거죠.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피동은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피동이라 그래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명을 선출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되었다, 선출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되다가요, 여러분.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를 피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동문, 피동사. 근데 우리 이 피동의 경우에는요. 목적어를 되게 취하지 않아요. 자, 목적어를 되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딱 읽었을 때 국회의원 몇 명을 선출되었다?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기억의 조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선출되었다, 선출되었다 같은 피동문의 주어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선출되다 자연스럽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적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서 수정한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원칙부터.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삼가라. 그래서 니은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대요.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삼가자고 하는데 2번 볼게요.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자, 여러분. 얘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시장이 주체죠.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자, 얘가 토픽이겠죠? 시민의 안전.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한 거겠죠? 자,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정확한 문장이에요. 근데 얘를 니은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가 오히려 중의적인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중의적이냐? 자, 시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이 토픽인 거예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 이 토픽, 이것에 관하여 논의했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오히려 바꾼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원칙도 볼게요. 명료한 수식어구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고 합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5kg 정도의 금 보관함을 디귿에 따라 금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으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정하기 전 문장 같은 경우는요. 자, 5kg 정도의 금인지 혹은 5kg 정도의 금 보관함인지 알 수가 없죠.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바꾼 문장을 보면요. 5kg 정도가 뭐예요? 금인 거죠. 그쵸? 금 5kg을 담은 보관함이니까 얘는 수식어구가 명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원칙. 대등한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해라. 자, 여러분. 요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뭐뭐, 고, 뭐뭐, 와, 과 등으로 접속될 때 대등한 관계를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될 때 우리가 뭐 고를 쓰기도 하고 혹은 뭐뭐와 뭐 이렇게 접속을 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접속이 될 때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즉,
요 아이가 9이면 뒤에 아이도 9. 앞에 아이가 절이면 뒤에 아이도 절. 이런 식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4번.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 와. 자, 여기 와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와. 자, 와. 신선도 유지.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어때요? 와 앞의 구절은 구의 형태죠. 반면 뒤의 형태는 부패를 방지하다. 서술어가 존재하는 절의 형태예요. 대등하지 않습니다. 요 아이를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자 접속을 시키는데 앞에는 절의 형태죠. 뒤에 부패를 방지하다. 절의 형태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되시겠죠? 요 아이 많이 나오고 1차 예시 문제에서도 나온 유형이에요. 중요하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1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체크 부정발문이구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에요. 여러분 요거 빠르게 풀기 위해서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선지를 봤더니요.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뭐는 뭐뭐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쵸? 그럼 우리는 핵심 체크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온역은 질병의 원인에 주목. 역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 당독역이라고 하는 어휘는 질병의 고통스러운 정도에 주목. 마지는요, 질병으로 인해 몸에 나타난 증상에 주목. 그러면 요 단어들을 빠르게 지문에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게 사실적 독해 유형입니다. 자, 그럼 찾아볼게요. 자, 1문단에는 요 단어들이 없어요. 바로 2문단 가볼게요. 예를 들어 하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자 우리가 체크해야 할 단어가 나와요. 역병은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대요. 자 근데 우리 2번 선지 보시면요. 역병은 전염성에 주목한다. 이게 전염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상태? 없어요. 전염이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혹시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모를 쳐볼게요. 자, 나머지 어휘를 찾아봅시다. 자, 여역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어휘 나오네요. 당독역. 당독역은 오랑캐처럼 사납고 독을 먹은 듯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자, 사납고 고통스럽다. 3번 선지 보실게요. 질병의 고통스러운 정도. 어때요? 적절합니다. 3번은 오케이 되고요. 자, 다른 거 찾아볼게요. 이번에 쭉 살펴봤더니 없고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오고 있다. 그쵸? 온역에 들어있는 온은 이 병을 일으키는 계절적 원인을 가리킨대요. 1번 선지 질병의 원인 어때요? 적절하죠? 계절적 원인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마진 따위의 병명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모양이 콩 또는 삼시 모양인 것을 강조한 말이다. 4번 선지 마진은 몸에 나타난 증상, 발진 연결 가능하시죠? 그래서 4번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구나. 우리 세모 쳐놨던 2번이구나. 요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 요렇게 찾으시면요. 금방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은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에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요. 여러분들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빠르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대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런 거 좋죠. 중요하대요. 뭐가?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대요.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빠르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들이 뭐예요? 두 가지 요소겠죠?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대요. 자, 그럼 핵심 어휘. 두 가지 요소를 통제, 조절해야지 좋은 삶이다. 되겠죠?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줄 건가 봐요. 하나는 대다수가 갖고 싶어하는 재물. 하나의 정체, 재물이구나. 다른 하나는 대다수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적 욕망. 자, 두 가지 요소 우리는 찾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케팔로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 많아서 좋은 점과, 자, 여기 재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이? 갑자기 나이가 왜 나오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적 욕망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왜 나오지? 의문을 가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문장 간에 연결하면서 읽기예요. 자,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플라톤은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 아까 좋은 삶도 제가 체크했었죠. 좋은 삶과 또 관련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이 문단. 케팔로스는 재물 나와요.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나이 나오죠. 여기 연결이 되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대요.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뒤에가 핵심이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들 뭐예요? 재물이랑 성적 욕망이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대요. 자, 이거 일문단이랑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재물과 성적 욕망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게 뭐랑 연결된다? 일문단에 통제하고 조절한다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나왔어요. 뭐겠어요? 얘네 두 가지 요소를 잘 조절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결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중심 내용이겠죠? 그쵸? 중심 내용은 반드시 1, 2문단 내용을 포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선지해서 찾아보면 어때요? 1번, 재물욕과 성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강하다? 아니죠. 지금 우리 핵심은 통제예요. 2번,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죠. 통제해야 한다, 조절해야 한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많다고 좋은 삶 아닙니다. 3번,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어때요? 두 가지 요소를 잘 통제해야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이다. 3번이 적절하겠네요. 4번, 잘 살기 위해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재물과 성적 욕망 조절이란 얘기가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4번 선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얘 고쳐쓰기 유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완전 선지 보시면요. 문법적인 거 전혀 없어요. 내용적인 요소를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글을 잘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문단.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 두 가지 요소가 나온다는 건 얘네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핵심 요소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의 핵심을 두면서 그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 랑그부터 나와요. 랑그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 어휘가 뭘까요? 랑그의 핵심 어휘는 추상적이다겠죠. 추상적이다. 그쵸? 추상적인 언어. 그래서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가리킨대요.
자, 기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겠구나. 연결하면서 읽어주시고. 반면에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요? 파롤이 나오겠죠? 파롤은 구체적. 자, 보세요. 대조하면서 읽는 거예요. 추상과 대조되는 어휘가 구체적이잖아요. 그쵸? 차이점 잘 체크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 자,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거겠죠?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이 문단 가봅시다.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고 파로를 실제 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악보랑 실제 연주가 나오는데 자, 요게 핵심 어휘겠죠? 악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고 기호체계 요거와 연결이 되겠죠. 반면 개인적인 행위가 실제 연주에 해당이 되겠죠. 적절해요. 네, 일반 선지 보시면 랑그를 실제 연주, 파롤을 악보. 어때요?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하곤 하는데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는 그 고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 니은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자, 랑그는 변하지 않고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여러분 어때요? 아까 여기 나오죠. 힌트는 항상, 근거는 항상 지문에 있어요. 악보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겠죠? 자, 2번 선제 볼게요. 랑그는 여러 상황에 맞춰 아니죠. 변하지 않는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한편 책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람마다 발음되는 소리는 다르다. 자, 책상에 대한 발음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 파롤. 그쵸, 여러분? 실제 행위. 이거를 우리는 파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 변화하는 소리값은 랑그가 아니라 파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랑그와 파롤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대요. 자, 그러면 능력과 수행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읽어왔으니까 아시겠죠? 언어 능력이 뭐와 대응되겠어요? 당연히 랑그. 그리고 언어 수행이 당연히 파롤과 연결이 되겠죠. 자기 모국어에 대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어 능력, 그리고 실제로 발화하는 행위가 언어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대응하는 건 파롤이 아니라 랑그. 그쵸? 실제 수행은 파롤에 대응이 되겠죠. 이 내용이 4번 선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랑그가 능력에 대응, 파롤이 수행에 대응. 요 아이가 적절하게 수정한 것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1번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고쳐쓰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핵심 논지, 우리 중심 내용 파악한 것처럼 읽어볼게요.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난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4번처럼 대비해주면서 읽어야겠죠. 대조해주면서. 자, 얘네들의 차별성은 자, 낯섦,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이 있다는데 아직까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이 둘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이 둘이라고 하는 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받겠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고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반된다. 그쵸? 상반된다. 연결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문단. 판타지와 SF에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한대요. 일단 공통점은 이렇대요.
비근한 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의 출현.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판타지부터 나오네요. 낯선 괴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면서도 그 낯섦을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특징 아닐까요? 특징이겠죠? 체크해 볼게요. 낯선 것이 출현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그렇기에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 그 괴물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괴물은 등장하자마자 세계의 일부가 된다. 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요런 거 여러분 정리해주는 담화 표지 아닐까요? 그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의 핵심이 요 말이 되겠네요. 판타지에서는 새로운 것, 이 괴물의 출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요것 자체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그럼 이제 차이점 얘기하겠죠. SF에서는 그런 괴물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지? 라고 의심한대요.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죠? 판타지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에서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SF에서는 인물과 독자들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괴물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 괴물의 낯섦에 대한 질문은 괴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 세계관,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이 된대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쟤네들은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주는 문장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죠. SF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낯섦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인대요. 내 세계와 제 세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 세계를 우리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판타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둘 중에 뭐겠어요? 낯섦이겠죠. 우리가 머리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이 일문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낯섦을 여기 연결할 수 있겠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끌어들이는 SF 두 개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내용은 제가 결국엔 이 노란색 걸로 밑줄 친 요 아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걸 찾아볼게요. 선지에서. 자, 1번 판타지와 SF는 모두 새로운 것에 의해 알고 있는 것이 바뀐다? 아니죠. 자, 바뀐다. 판타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쵸? 2번 판타지와 SF는 모두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둘 사이의 재조정은 판타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3번 판타지는 새로운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아니죠. 판타지는 뭐가 더 중요해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4번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보다 그쵸 낯선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요. SF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재조정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내용이 4번 선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특히 요런 여러분 정리해주는 담화 표지 요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 또 얘도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빈칸 추론 유형이고요. 여러분들 빈칸 추론도요. 빠르게 풀기 위해서 빈칸이 어디 있는지 위치 체크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로빈 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아마도 빈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냐면요. 로빈 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에 집중을 하면서 얘 포커스를 두면서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빈칸 추론 유형의 선지를 훑었을 때 선지
짧게 이런 뭐 단어 혹은 구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얘도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아, 시기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한 번 더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이라는 힌트를 주는 내용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빈후드는 14세기 후반인 1377년경에 인기를 끈 작품 농부 피어즈에 최초로 등장한다. 여기도 뭐 시기가 나오니까 일단 한번 체크를 해줍시다. 자, 요때 최초로 등장을 한대요. 로빈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숲에서는 로빈후드 무리는 사슴고기를 중요시하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지였고 사슴 밀렵은 범죄였대요. 왕의 영지에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제정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거래요. 그 이전, 그가 받는 내용이 11세기 후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린 시기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 이전은 아닐 거래요. 근데 애초에 선지 그 이전도 없어요. 그럼 일단 얘는 넘어가고요. 또한 이야기에서 셔우드 숲을 한 바퀴로 돌고 로빈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한 2세일 가능성이 있대요. 자, 여기도 시기가 나오니까 13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한 2세 국왕 에드워드 2세를 로빈후드가 만났을 것이다. 1세에서 3세까지의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 지역의 순행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2세뿐이래요. 이러한 근거, 그러면 여러분 얘가 근거가 되겠죠. 자, 우리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서 20년간 재위, 요 시기에 했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요것을 토대로 해서 언제겠구나? 14세기 전반이겠구나. 그쵸? 이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항상 빈칸은 여기 근거는 지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시기, 요거밖에 뭐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그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죠. 가에서 다를 맥락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라. 얘는 첫 문장을 주고 있습니다. 북방에 사는 매 얘기가 나오네요. 자,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자, 어쨌든 지금 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매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매 내용이 나오는 애를 연결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선지에서 힌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가, 나, 다로 시작하네. 아, 선지에서는 일단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다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가.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는 1609년 기유조약이 체결되면서 회복. 자, 지금 가의 시작이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 회복 얘기가 나오죠. 매랑 연결이 전혀 안 돼요. 가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나.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 이 북방의 매 좋아요.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괜찮죠? 연결이 가능해요. 매 얘기 나오니까. 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외교 관계, 그럼 앞에 외교 관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죠? 그쵸? 그러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단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나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한반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교류가 단절되었대요. 자, 항상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교류가 단절되었다. 자, 예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지금 가의 노란 색깔로 칠한 것과 다의 이러한 외교관계 어디로 연결이 되겠어요? 외교관계, 이러한 외교관계 안 나왔죠. 그러니 단절된 교류 얘기 나오는 게 여기 있겠죠. 단절된 관계 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회복이 되었고
하지만 이때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를 직접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대마도를 맺기로 했대요. 대마도는 막부로부터 조선의 외교, 무역권을 위임받았고 조선은 그러한 대마도에게 시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일본과의 교린 체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 이런 이러한 외교 관계에 매교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가다.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끝나는 요 구절 있죠? 문장이든 어휘든 구절이든 얘가 바로 나오는 요런 흐름을 찾아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였죠. 교린 체계로 나가 끝나면서 바로 다의 시작에 교린, 외교 관계 두 개 연결되잖아요. 요런 흐름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되겠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의 순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추론형 독해네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긍정발문. 자, 추론은요, 여러분. 그냥 글을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얘는 아까 우리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처럼 뭐 이렇게 요행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자, 예수 얘기가 나오면서 사흘 만에 부활.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구체적인 시간을 따지면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3일이라고 했을까? 48시간, 이틀이 아니라. 자, 3일이라고 한 것은 과연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얘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죠. 답변을 찾아 나가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과연 신성성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라고 한 것일까? 자,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신성성이 아니라 지금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수에는 0 개념이 깔려 있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0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 13세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는 없었대요. 자, 0 개념이 들어오기 전 시간의 길이는 1부터 셈하게 되었대요. 자, 이게 바로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겠죠. 그래서 48시간이 아니라 1을 더한 사흘이 된 거예요. 72시간.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이 1이었다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는 7일이 되지만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날로 셈해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아닌 8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에 해당하는 4년을 펜테테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어원은 역시 1을 더한 5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 언어에서 흔적을 찾는 거죠. 4년이 아니라 어원은 5년이래요. 마찬가지 2주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현대 프랑스어 퀸스두어스는 어원을 따지자면 얘도 14에서 1을 더한 15일을 가리킨대요.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기간이지만 우리 지금까지 본 거 시간을 셈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여러분 글을 꼼꼼히 읽어주셨죠? 우리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요 선지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얘는 틀렸다. 얘 적절하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영 개념은 13세기 유럽에서 발명되었다. 어때요? 13세기에 유럽으로 들어왔다고 했지. 발명? 아닙니다. 그쵸? 2번. 성경에서는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예요? 아니죠. 우리 시간 셈하는 방식의 차이였죠.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질문했잖아요. Q. A는 answer이겠죠? nope이죠? 얘가 정답이었으니까. 그렇죠? 얘가 answer가 되겠죠? 어쨌든 아니고요. 3번 프랑스어 퀸스와스에는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 남아있죠. 어원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이 셈법의 흔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4일을 의미하는데 어원으로는 15일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 4번 펜테테리스라는 말이 생겨났을 때에 비해 오늘날의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가 짧아진 게 아니죠. 어휘가 가지는 뜻에 일 차이가 있는 거지 주기가 실제로 짧아진 건 아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여러분 꼼꼼히만 읽으며 이 정보가 어디 있더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번 넘어갈 건데 세트형이에요. 그쵸? 90 세트형이고요. 우리 세트형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발문부터 보는 거예요. 9번 발문 봤더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추론형 독해 긍정 발문이네. 일단은 글을 꼼꼼히 읽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10번은 기억에서 리을 중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럼 가가 뭔데? 소리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다 소리예요. 그럼 이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집중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구나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지문을 읽는 거예요.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자, 생물들은 자신의 종과 함께 의사소통한대요. 자, 그러면서 예시가 나와요. 꿀벌은 춤으로 의사소통하나 봐요. 그쵸? 식량의 위치를 같은 무리의 동료들에게 알려주며 녹색 원숭이는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소리, 이것도 의사소통이겠죠. 얘네들한테는 침팬지는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각각 다른 이것도 침팬지들 간의 의사소통 행위겠죠. 소리를 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억이 뭐예요? 침팬지의 의사소통 아닐까요? 그쵸? 자기네들끼리 하는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겠구나. 일단 체크하고. 자, 이 문항 가볼게요. 말한다는 것은 단어에 대해 소리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그럼 이 소리 낸다의 소리는 뭐예요?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같은 말. 소리 낸다. 뭐예요? 말한다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말한다는 것. 여기 나와 있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근데 이 침팬지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불가하대요.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지만 발성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말을 못하나 봐요. 자, 게놈은 공유하지만 자, 여러분만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얘는 오케이 하지만 얘는 다르다. 되겠죠? 발성기관의 차이가 있대요. 다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발성기관 얘기를 하네요.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소리. 자, 그럼 이건 인간의 소리인 거죠? 인간의 소리. 그러면 얘랑 연결되겠죠? 말하는 거. 되겠죠? 자,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쉽게 만들어낸다. 이때 소리도 인간의 소리가 되겠네요. 이는 성대, 후두, 혀, 입술, 입천장을 아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낼 수 있대요. 자, 인간은 정확해요. 자, 반면 침팬지는 이만큼 정확하게 불가능해요. 침팬지는. 게다가 인간의 발성기관은 유인원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발성기관이 달라요. 주요한 차이는 인두의 길이의 차이가 있고 자, 인두는 혀 뒷부분부터 식도에 이르는 통로로 음식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데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인간의 인두는 6번째 목뼈에까지 이른대요. 6번째 목뼈. 반면 포유류는 자, 인간과 포유류 비교하고 있죠? 인두의 길이가 3번째 목뼈를 넘지 않으며 개는 2번째를 넘지 않는데요.
즉 인간 인두가 더 긴 거죠.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가 길다 알 수 있고 공명상자 기능을 하여 통제가 된대요. 인두가 길기 때문에 세밀하게 통제되는 소리, 이때도 인간의 소리를 나타내겠네요. 그쵸? 인간의 소리. 자, 그러면 글 꼼꼼히 읽었죠? 지금 인간과 이 동물들의 말, 소리와 관련된 지문이었구나 알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10번 문제는 이미 해결됐죠? 니은, 디귿, 가의 소리, 리을 소리 다 인간의 것이었다면 기억만이 침팬지의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9번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한번 볼까요? 1번, 개의 인두 길이는 인간의 인두 길이보다 짧다. 맞죠. 인두 길이 우리 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목표를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6번째 목표까지였고요. 비교하면 개가 더 짧다.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침팬지의 인두는 인간의 인두와 98% 유사. 자, 98% 유사한 거 뭐였어요? 개놈이었죠? 인두가 아니라. 3번 녹색 원숭이는 침팬지와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 동물. 자기 종끼리 한다 그랬죠. 그러면 녹색 원숭이랑 의사소통 하겠죠. 4번 침팬지는 초당 10여 개. 초당 10여 개의 소리는 인간의 것이었죠? 침팬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침팬지가 아니에요. 4번도 될 수 없구나. 점검하고 오케이. 확실히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글을 읽는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실 수가 있겠나요?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11번, 12번 마찬가지로 세트형으로 출제가 되었구나. 자, 뭐부터 하자? 발문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발문을 봤더니 11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마찬가지 추론형 독해내. 열심히 읽어가자. 자, 그리고 12번 어휘 문제예요. 밑줄치인 표현이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기억이 올라가던가 보네요. 12번 어휘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요거는 사실 바로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올라가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문장입니다.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 자, 그러면 이 올라가다라는 어휘 서술어에 해당하죠. 얘랑 호응이 되는 다른 문장 성분을 보시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겠죠. 자, 비용이 올라가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어떤 수치가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2번으로 가서요. 요 아이도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 올라가다랑 호응이 되는 아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습도가 올라가다. 2번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3번 본사로 올라가다 승진을 해서. 4번 시험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다예요. 자,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다. 비용이라고 하는 요 아이랑 가장 근접한 어휘가 뭘까요? 습도, 하늘나라, 본사, 서울 중에 당연히 여러분 습도 아니에요? 수치가 높아지다의 의미를 가진 애는 1번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호응하는 다른 문장 성분들 보시고 가장 근접한 애를 찾아주셔도 되고, 혹은요 아까 제가 어휘풀이가 수치가 높아지다였죠? 요것도 마찬가지. 수치가 높아지다 가진 애는 요 아이밖에 없어요. 그쵸? 하늘나라로 높아지다, 본사로 높아지다, 서울로 높아지다 안 되죠? 요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2번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휘이고요. 3번은 승진해서 본사로 올라가다는 어때요? 승진했으니까 조금 단계가 높아진 거예요. 단계가 높아지다. 4번은요. 시험을 보러 그냥 어떤 지방에서 중심지, 중앙인 서울로 올라온 거죠.
이동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는 풀어주시면 돼요. 오히려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화제가 요 아이겠죠. 반각본 출판, 특징, 목판, 대량 되겠죠.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대요. 자,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소수를 많은 판매 부수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대요. 즉, 한 번 더.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더 유리하대요. 3권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보다. 그쵸?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 반각본 출판업자는 종류 늘리기보다는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출판하였대요. 시장성이 좋은 소수의 작품, 많은 작품보다는. 그쵸?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호했대요.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반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 당연히 깊이, 일단 선택된 작품에도 종종 축약적 윤색, 요거랑 연결 가능하겠죠. 분량이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 축약을 했대요. 되겠죠? 반각본 출판의 특징이었고, 이 문단, 일종의 도서 대여업인 새책업. 자, 새로운 화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새책업. 대여업이에요, 대여업.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 자, 그러면 어때요? 1문단이랑 대조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가능한 여러 종류. 얘는 여러 종류 기피했잖아요. 그쵸? 오히려 소수의 작품이었어요. 대조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한 작품의 규모가 큰 것도 환영. 자, 얘도 대조되고 있죠. 소설을 빌려보는 독자들은 하나를 읽고 나서 대개 새 작품을 찾았으니 보유한 작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았대요. 종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분량도 많아야지 여러 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새 책류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새 책업자들은 스토리를 재미나게 구현하여 책의 권수를 늘리기도 했대요. 아, 여기는 부연한데요. 1문단은 축약이었다면 여기는 부연, 권수를 늘렸대요. 따라서 새 책업자들은 많은 종류,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네요. 많은 종류의 작품을 모으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원본의 확장 및 개작, 부연하는 거겠죠? 적잖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글을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읽어주셨다면 11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11번에 1번 선지. 분량이 많은 작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새 책가에서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 새 책가는 분량 많은 거 오히려 좋았잖아요. 안 되고요. 2번, 새 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아니에요. 새 책업자는 분량이 많아야 좋아요. 3번,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 아니죠. 반각본은 축약했어요. 4번,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 자, 여러 권은 누가 좋아요? 새 책업자들이 선호했다. 맞죠? 4번이 적절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대조되는 내용을 무조건 선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꼭 비교와 대조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효과적인 독해입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13번 보시면 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화법 유형이라고 묶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기를 보시면 갑과 을 대립하지 않는다. 을과 병 대립하지 않는다. 병과 갑 대립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제 주장이 있나 봐요. 그쵸? 주장의 대립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 일종의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화법이지만 이 보기를 토대로 얘네들의 견해가 나오겠구나, 논증이 나오겠구나,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럼 우린 얘네들 주장을 찾으면서 얘네들은 서로 대립하는구나, 얘네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구나를 정리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자, 갑 한번 볼게요. 오늘날 사회는 계급 체계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주장이죠, 여러분. 자, 오늘날은 계급 체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 이동, 그러니까 계급이 없다는 거죠. 사회 이동을 경험하며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인터넷은 상향 이동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리해주겠죠. 이런 표지 항상 봐주세요. 전통적인 계급은 사라지고, 자, 주장의 밑줄 쳐볼게요.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정착. 그렇죠?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자, 갑의 주장. 오케이. 계급이 없다. 유동적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는 더 확대되었다. 양극화가 뭐였어요? 계급 나누는 거 말하겠죠. 부가 사회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대요. 여기는 계층의 집중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 계급 불평등은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치를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비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향상된 지금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데요. 즉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얘도 밑줄 쳐볼게요. 오늘날 세계화와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격차 심화, 계급 불평등 더 고착.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가 돼요. 갑이랑 을은 대립해요? 하지 않아요. 너무 대립하죠. 갑은 유동적이다, 계급 사라졌다. 반면 을은 더 고착되었다. 갑과 을이 대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 볼까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대요. 자, 계급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약해진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해져도 존재는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계급체계는 여전히 불평등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계급 남아있다. 사회계급은 아직도 일생을 거쳐 큰 영향을 미친다. 계급이. 특정 계급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수명, 신체적 건강, 교육, 임금 등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된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있어요. 이는 자, 밑줄.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 즉, 계급의 종말 있을 수 없어. 계급은 언제든지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 병도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오히려 을과 병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이 대립한다. 갑과 병이네요. 갑과 병이 대립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 했어요. 자, 1번 기억. 갑과 을은 대립했죠. 틀렸고요. 니은 을과 병은 어때요? 둘이 유사한 주장, 같은 주장하고 있죠.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병과 갑. 자, 여러분 병과 갑은 우리 여기서 대립 확인할 수 있죠? 대립합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여러분 만일 화법 유형으로 나오는데 보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럼 제가 읽은 것처럼 주장 잘 체크하면서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논증을 판단해 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에 논리 문제 나왔어요. 그쵸?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결론 찾는 거네요. 두 가지 전제가 나오고. 자, 그러면 기호화 해봅시다. 자, 가 해볼게요. 자, 가축
축구를 자 위에 적을게요. 그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여러분 모두면 축구를 잘하면 무조건 머리가 좋은 거겠죠. 머리가 좋다. 머리라고 쓸게요. 자, 그다음 나 적어볼까요? 축구를 잘하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쵸? 모두랑 어떤 사람은 기호와 방향이 다르죠? A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A라는 어떤 사람은 축구도 잘하고 키가 작은 거예요. 축구 잘하는 특징과 키가 작다라고만 쓸게 작다. 자, 작다라는 특징을 모두 가진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리고를 의미하는 기호죠. 축구 잘하고 그리고 키가 작다.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합니다. 자, 요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두 전제 조건을 다 쓰려면 여러분 겹치는 아이를 찾아 주어야 되는데 겹치는 명제가 뭐예요? 축구잖아요. 축구. 그쵸? 축구예요. 축구. 자, 그럼 이 축구를 연쇄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연쇄시키려면 우리 어떤 식으로 나와요? A, B다. B, C다. 이런 식으로 연쇄가 가능하잖아요. 요렇게 연쇄가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축구가 하나는 뒤로 가야 돼요. 하나는 앞에 있으면 되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전제입니다. 그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축구를 잘한다.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두 개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요 아이 보면요. 키가 작다 그리고 축구를 잘한다. 요 아이랑 축구를 잘한다 그리고 키가 작다. 이건 어때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밑에 적어볼게요. 자,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해요. 자, 되겠죠? 그 다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모두 머리가 좋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면 비로소 여러분 요렇게 연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요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아이는 1번에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 아이를 말로 다시 풀어 쓴 게 1번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연쇄하는 거 요렇게 돼야 돼요. 하나가 뒤로 가고 하나는 앞에 있어서 그럼 연쇄가 돼서 결론이 나게 되잖아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하셨다면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요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논리는 여러분들 오히려 쉬워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약간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논리는 연습만 꾸준히 해주시면 오히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유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은 자, 발문에 평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는 무슨 유형? 논증 판단하기 유형입니다. 자, 얘가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현재 나와있죠. 강화, 약화, 강화, 약화. 되겠죠? 그래서 평가는요.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의 논증을 잘 정리를 해보고 선지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본대요. 자, 그럼 세 가지 요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것을 살펴본대요. 마케팅 프로젝트 평가할 때. 자, 유행 지각이라고 하는 건 유행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했냐? 깊은 사고는 마케팅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었느냐? 협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공유하며 성과를 창출했느냐를 따진대요. 자, 기억. 이 세 요소
이 세 개를 받는 거겠죠.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수적이래요. 자, 즉 우리 기억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얘네를 달성해야지만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얘네가 모두 성공해야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필수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지만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 기억의 논증입니다. 자, 그럼 기억과 관련된 선지가 두 개가 있어요. 얘네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1번,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달성했다면 어때요? 자, 요거 세 개를 달성했더니 성공했다 프로젝트가 어때요? 이 기억과 같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억과 같은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프로젝트를 다 봤더니 다 세 가지 목표에 달성했네. 그 말인즉슨 세 가지 목표 달성해야지 프로젝트가 성공하겠구나 라는 기억과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화된다? 어때요? 맞죠? 강화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기억과 일치한다잖아요. 일치합니다. 같은 말하고 있어요. 1번 적절하네요. 정답이고요. 자, 2번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자, 보세요.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 못하겠죠. 기억과 어때요? 같은 말이죠. 기억은 얘네를 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달성해야지만 성공한다 했잖아요. 2번 실패했어요. 하나에. 그럼 당연히 프로젝트 성공하지 못하겠죠. 얘 기억과 같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약화는 반대되는 얘기할 때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2번 적절하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하지만 니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래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달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야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래요. 얘가 필수적인 요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 어때요? 여러분, 우선 니은은요. 얘네가 성공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네가 성공했는데 프로젝트는 실패했다죠. 얘는 지금 요 목표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얘는 니은이랑 어떤 관계일까요? 니은이랑 관련이 없어요. 니은은 이 세 요소가 일단 달성했다는 전제 조건은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죠. 프로젝트가 실패예요. 근데 얘는 지금 세 요소 중에 하나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니까 요 아이랑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요. 니은이랑 관계가 없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무관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얘는 여러분 오히려 기억과 관련이 있는 선지가 됩니다. 되겠죠? 기억을 오히려 약화하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쵸? 얘는 니은이랑은 무관합니다. 오히려 기억을 약화한다와 관련이 있는 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프로젝트를 달성했어요. 자, 전제는 똑같죠, 니은이랑.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얘는 니은이랑 어때요? 같은 말 하는 거죠. 그쵸? 니은도 세 개는 일단 다 달성했네. 근데 성공하지 못했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니은 같은 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관계를 잘 따져주셨어야지 풀 수 있었고요.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말을 이렇게 꼬아 놓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동일하게 논증을 판단하는 유형이 하나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으로도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16번은 다음 글의 기억을 강화한대요. 자, 즉 이 기억과 같은 말 하는 보기, 선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주장이 도대체 뭔지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는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만드는 움집형과 지면을 떨어뜨려 바닥을 설치하는 고상식으로 나뉘게 된대요. 주거 공간 얘기하면서 바닥 유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안 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막 필수적인 거 체크하면서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 주장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얘는 그냥 이 주장 얘기하려고 밑에 깔아놓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거 각각 자 이렇게 연결된다네요. 움집과 고상식이래요. 움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받고 아랫부분은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 건축. 반면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오는 침해에 대비해 바닥을 높인다 그랬죠. 높이 올리는 바닥 중심. 자, 고상식은 바닥 중심.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거로 진전되었다는 가설이 오랫동안 지배했다.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된 형태라고 봤대요. 그런데 자 뒤집히겠죠? 1970년대에 중국의 허무드에서 고상식 건축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었다. 그것이 주장 말하는 거죠.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 주장의 핵심은 요거겠네요.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 에이, 우린 요것만 체크했으면 됐겠네요. 그쵸? 자, 그럼 기억의 내용은 요겁니다. 집의 형태, 주거 형태가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했다. 요거와 같은 말 하는 보기 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우기에 비가 넘치는 산간 지역에서는 고상식 주거 건축물 유적만 발견. 자, 어때요? 우기에 비가 넘친다. 이거 뭐예요? 기후에 따라 고상식 주거 건축물 유적만이잖아요. 즉, 기후에 따라서 어떤 주거 공간을 설정하느냐? 기억 주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기억, 오케이. 되고요. 니은, 움집형, 그리고 고상식이 공존해 있는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유적지. 공존해 있으면 안 되겠죠. 기후에 따라 다른 주거 공간이어야 되니까 공존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고. 디귿, 여름에는 고상식. 자, 여름에는 고상식. 겨울에는 움집형 건축에서 생활한 집단의 유적. 어때요? 기후에 따라서 여기 생활하고 기후에 따라서 여기 생활하고 어때요?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건축물이 발달한 거죠. 주장과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다. 되겠죠? 얘랑 연결되는 이 노란 색깔 밑줄 친 연결되는 것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강화 약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세트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18번 세트형이네. 발문 보러 갈게요. 자, 17번은요. 윗글의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어때요? 논증 판단하기 유형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되고 18번 윗글의 기억에서 비읍 중에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 자,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기억에서 비읍까지 뭘 지시하는지 체크하면서 우리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은 자, 핵심 화제가 국문학일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한다. 그 나라의 말과 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 주장의 핵심은 국문학에서 한문을 배제하자는 주장이겠죠? 자, 이거에 대한 평가 나올 거니까 주장 잘 봐주셔야 돼요. 국문학 연구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한문문학 배제론, 자, 아까 말한 요거겠죠? 한문문학 배제론자와 달리, 자, 그럼 전환되겠네요. 한문문학을 배제하는 데 있어 신축성을 두는 절충론자, 자, 절충론자가 나온대요. 절충론자들은 국문학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그러니까 배제하자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하지만 일부 한문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 자, 여러분 이거 종래의 국문학을 정의한다는 요거예요. 요거 정의. 주장과 연결하시면 안 되고 정의니까 종래,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기본 전제로 하되 한문도 어느 정도는 포함해주자, 인정하자.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중 일부를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 자, 여러분 그럼 이 전자가 뭐겠어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이게 전자겠죠? 후자는 국문학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지시하는 바는 알겠어요? 그래서 국문학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구성을 하재요.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는 순국문학, 준국문학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범주에 따라서 그럼 이 전자는 뭘 받겠어요? 앞에 문장에서 순국문학 받겠죠? 좁은 의미의 국문학, 준국문학은 넓은 의미의 국문학이라고도 칭할 수 있대요. 자,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을 구분하는데 논자마다 차이가 있대요.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에, 자, 그럼 이때 전자는 또 뭐예요? 순국문학에. 한문으로 된 것은 준국문학에 귀속을 시켰다. 항상 이 받다주는 요하에는 앞에 문장에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른 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국문학의 영역을 구분했대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학은 차자 표기건, 한문 표기건 모두 국문학으로 인정. 창제 이후의 문학은 국문문학만을 순국문학으로 규정하고 한문문학 중 국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준국문학에 귀속시켰대요. 자, 그럼 여기선 기준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따라서 순국문학, 준국문학으로 나누는 것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18번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 보시면 자, 기역과 니은은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면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순국문학, 준국문학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순국문학 받아주는 디귿과 미음이 동일하죠? 그리고 준국문학을 받아주는 리을과 비읍이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은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1, 2, 3 넘어가시고 4번이 적절합니다. 17번. 자, 그럼 우리 나 주장이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우선 가의 주장은 뭐였어요? 한문을 배제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 이것과 관련된 것부터 볼게요. 자, 1번.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한문학을 배제하자라는 주장과 어때요?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자, 가의 주장은 국문학에서 그 한문으로 된 거는 배제하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한문으로 쓴 작품이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 가치 인정받는 거랑 배제하자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그쵸? 관련이 없어요. 얘는 약화도 아니고 무관한 겁니다. 관련이 없는 논증이 되는 겁니다. 1번 적절하지 않고, 자, 2번.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으로 수정하면 가의 주장은 약화된다. 여러분, 가 한문 배제하자예요. 근데 국문학을 그 나라 말, 그 나라 글 어때요? 한문 배제하자와 일치하겠죠. 국문학의 그 나라의 말, 한문은 그 나라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자는 건 배제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일치하는 의견이니까 강화된다로 보는 게 맞겠죠. 약화가 아니라. 2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자, 나 주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절충론자였죠.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문학은 인정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된다. 어때요? 나가 한문 문학도 인정하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문화를 잘 표현했다. 그거를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자라는 건 나의 주장과 어때요? 일치하죠. 한문도 인정하자는 거였으니까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주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강화한다와 연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이 적절하고요. 4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한문 문학 인정하자라는 주장과 어때요? 얘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이 다수 발견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애초에 기준이 얘는 마지막에 나온 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 이후로 나누자 얘랑 관련이 없잖아요. 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증 판단하기 신유형이니까 우리 비중이 높을 거예요.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화, 약화, 무관 세 가지 선택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랑 약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9번 논리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기호화 해볼게요. 갑, 을, 병, 정, 네 학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대요.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자, 그러면 갑 또는 을은 글쓰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쵸? 갑 또는 을은 글쓰기. 두 번째, 을이 글쓰기를 신청한대요. 자,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 그리고 듣기를 신청한대요. 되겠죠? 자, 그런데 연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병이 요것을 신청한다. 요것이 신청하면 연세되고 있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어서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병이 요것을 신청하면 정은 읽기를 신청한대요. 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요 아이.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여기 연세시켰던 요것들 다 대우관계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정이 읽기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은 말하기나 또는 듣기를 신청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을은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요 아이랑 우리 첫 번째 요거 있죠? 적어놨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을은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쵸? 그럼 을은 글쓰기 신청하지 않네? 근데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갑 또는 을이 글쓰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을이 신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갑이 글쓰기를 신청하게 되었겠죠? 그럼 정해졌어요. 갑은 글쓰기를 신청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빈칸 보시면 갑의 신청 여부니까 갑은 우리 글쓰기 신청한다 해서 4번이 정답이네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논리는 여러분들 기호화랑 이 대우관계, 연쇄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고요. 긍정 발문이네요. 자, 긍정 발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계속 글읽기 연습했잖아요. 추론형 독해.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거예요. 효과적이고. 자, 그래서 20번 마지막으로 우리 글읽기 한번 또 마무리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뭐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 해서요. 뭔가 문법적인 지식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문법 제재라고 따로 뽑아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문법적인 지식을 요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로 문법 제재로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얘는 문법 제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어쨌든 열심히 우리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자,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의문, 형태, 통사가 있으며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 대조하면서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 형식적 요소, 내용적 요소잖아요. 그쵸? 형식적 요소에는 의문, 형태, 통사. 내용적 요소에는 의미가 있대요. 다시 이 형식적 요소인 의문, 형태, 통사 그리고 내용적 요소인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그 성격, 조직,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문론, 문법론. 문법론에는 형태, 통사가 묶여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의미론이라고 한대요. 그 가운데 의문론과 문법론 얘네들은 형식이죠. 그리고 형식을 중심으로 그 체계와 기능을 탐구하는 반면 의미론은 내용이겠죠.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와 작용 방식을 탐구한다. 이처럼 언어학은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뉘게 되는데 일문에서 본 내용이죠. 이처럼이니까 그대로 받아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은 독립적인 게 아니죠.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발화의 전달 과정에서 살펴보세요.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자, 서로 관련되죠. 의미론에서 문법론에서 의문론으로 청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수신할 때는 반대 의문, 문법, 의미의 방향이겠죠? 의사소통의 과정상 발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미론에 자, 발신자는 의미론에 수신자는 의문론에 초점이 놓인다. 초점이 놓인다를 다른 말로 뭘까요? 마지막에 오는 방향. 그쵸? 예, 마지막에 오는 방향이 초점이라는 거겠죠? 의사소통은 화자의 생각, 느낌, 주장 등을 청자와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언어 표현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는 중심적 요소가 된다. 자, 의사소통에서 의미가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의미가 중심이 된대요. 의사소통에서. 되겠죠? 보세요. 뭐 읽으면서 어려운 거 있었어요? 내가 문법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어가노미처럼? 없었어요. 그래서 얘 문법 제재 아닙니다. 독해형으로 읽으세요. 자,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언어는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 요소보다 다양하다. 여러분, 형식적 요소에 뭐가 있었어요? 뭐, 의문, 문법, 동사. 내용에는 의미 하나였잖아요. 형식적 요소가 더 다양한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언어의 형태 탐구는 의미 탐구와 관련되지 않는다? 어때요? 서로 관련된다 했죠? 관련되지 않는 거 아니고. 3번.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의사소통 이렇게 단계가 쭉쭉 나왔는데 어때요? 화자의 측면, 청자의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달랐죠?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쵸? 화자의 측면에서만 봐도 의미론에서 문법론, 의문론이잖아요. 형식을 소리로. 아니죠?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4번.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론, 여러분, 통사론 같은 경우는요. 문법론에 포함되는 거였죠. 그쵸? 통사론은 문법론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괄호 같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읽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의사소통에 문법론 쓰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사론이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활용이 됩니다.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문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은 것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출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글을 읽으면 되겠구나를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고 좀 느끼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차 예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걸 토대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